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쿠입니다. 네. 태풍은 카눈 얘기하는 거죠. 카눈. 태풍은 어떻게 무사히 큰 어떤 내륙 지방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막 우려했던 만큼은 안 일으키고 어떻게 내륙에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산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싸우면서 애가 이제 바다에서는 떵떵거리더니 땅으로 올라오니까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경북 지역하고요. 우리나라 경북 지역이 참 그 자연이 진짜 아름다운데요. 근데 그쪽으로 그 도로 사정이 그렇게 대도시에서 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서울 지역이나 또 그 경북 가까운 분들이 아니면 살면서 그렇게 많이 지나가 보지 못하죠. 근데 그 경북하고 또 충북 이쪽하고 오른쪽하고 이 강원도 남쪽하고 연결되는 그쪽에 뭐 봉화, 단양, 삼척, 야 그쪽 진짜 멋있거든요. 또 바로 시작하자마자 옆길로 새려고 하네요. 누가 뒤에서 죽비로 이렇게 딱 때려주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튼 참 그쪽 우리나라에 원시림도 많지만 개발이 좀 안 돼가지고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은 좀 속이 쓰릴 수도 있겠지만 원시림도 많고 참 자연이 아름답고 거기에 특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찾아가는데 삼척이나 그런데 참 정말 멋있는 관광지 박물관 그런 거 참 좋은 거 이쪽 영월 정선까지 해서 넘어가면 뭐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또 자연 속에 있는 건 좋지만 이렇게 자연 재해가 오면 피해도 또 많이 받네요. 그 상대적으로 좀 그 방제 시설이 열악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이번에도 좀 힘없고 나이 들고 혼자 사시면서 농사 짓는 그런 분들한테 또 피해가 많이 온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은 각자 다들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태풍 때 어떻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계시려나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면 다들 잘 넘어가셨는지. 저는 다행히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은 태풍의 왼쪽에 있어가지고요. 거의 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태풍 맞나 할 정도로. 참, 그러니까 앞일은,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슈퍼컴퓨터, 미국에 있는 슈퍼컴, 유럽, 일본, 우리나라 거 4대가 다 돌아가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해도, 하늘의 뜻은 모르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정말 사람 일인데, 다들 거기서, 어떻게 좀 알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들을 삽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이 경제 태풍이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원래는 엔켈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참 이제 너무 많이 다뤘죠? 한동안 상반기에는 중국에 대해서 막 지겹게 다루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중국 난리 날다 할 때부터는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서 지겹게 다루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요새 지금 흑해 곡물 협정부터 해서 지금 이 난리가 아니다 저 난리가 하는데 그거 할 때 우리는 또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 우에다를 그거 알고 싶지도 않은 일본 찌끄만한 대머리 아저씨를 이제는 여러분들은 친숙하죠? 여러분 친척 같죠?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우에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무슨 위인전 하나 읽은 것처럼 그 사람 속마음까지 위문 편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우에다 아저씨 하면서 탈탈 이제 알았죠. 항상 이렇게 남들이 이제 이거다 하고 우우 몰릴 때쯤 우리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는 거죠. 조금 남들보다 좀 앞서서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일본 엔화와 전체 그 국제 채권 시장의 어떤 큰 흐름들을 저번 시간까지
이제 뭐 여기서 더 뭐 자세할 순 없다 하고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본 것 같은데 사실 하나가 남았거든요. 엔캐리 자금이 뭐 돌아온다 어쩐다 국채 시장에서 정말 그 일본이 긴축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채권 시장에 얼마만한 뭐 영향을 뭐 세상이 뭐 무너지려니 이 태풍이 어느 정도인가 태풍이 정말 강 태풍인지 아니면 내륙에 상륙하면서 이렇게 세력이 약해진 것처럼 그 태풍의 규모와 강도가 초속 몇 파스칼이야 뭐 기압이 몇 그런 좀 알아야지 뭐 헥토파스칼 그러죠. 예. 그 엔캐리가 정말 얼마만큼 위험하고 얼마만한 규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 그거 마지막으로 파악해보고 이제 이 일본 시리즈는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일요일 밤이나 뭐 저도 이제 주말을 좀 편하게 좀 쉬었다가 그때쯤이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자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 했는데 갑자기 그냥 요새 어제까지 해서 좀 시장의 모습이 좀 사람들이 많이 김이 계속 시장에서 지금 미국 증시 얘기하는 거죠. 시장에서 김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보면 사람들이 왜 이 지금 시장에서 김이 빠지는가에 대해서 10명이면 10명이 지금 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면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가 맞다 이게 맞다 이걸 거다 뭐 지표들도 지금 CPI, PPI 나오면서 뭐 왜 갑자기 뭐 엔비디아가 떨어지지? 왜 갑자기 애플이 그동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근데 하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한번 그거를 우리의 시각에서 한번 시장 현황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엔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으면 시장 모습만 하고 끊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내일은 좀 태풍이 지나가니까 지금 아직 여전히 낮에는 30도 덥긴 한데 그래도 태풍 오기 전만큼은 아니고 지금 뭐 입추가 지났죠. 그래서 슬슬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을이란 계절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전에는 그 미세먼지가 별로 없을 때는 가을만 되면 거의 뭐 밖에 나가 살았거든요. 십몇 년 전만 해도 뭐 산으로 들로 다녔는데 좀 좋아서 저도 오늘 조금 좀 바깥바람 좀 쐬고 오늘 내일 사이에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는 것 같으면 시장 현황 모습만 짚어보고 끊던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댓글을 한번 아주 가끔 여러분들 댓글들이 참 댓글들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습니다. 예. 발음 잘해야죠. 주옥 같다. 예. 뭐 구슬 같다. 보배 같다 그 얘기입니다. 진주 같다. 예. 뭐 이제 제가 댓글을 맨날 보는 건 아닌데 주로 다음 영상 만들려고 딱 할 때 참 그 전에 저 블로그랑 유튜브들 댓글 봐야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뭐 다들 고맙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 댓글들 딱 보면 이 마음이 깊은 마음이 제가 전달이 됩니다.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번 그 만담 말죽거리 우에다는 제 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느끼셨죠? 제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셨을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 그걸 또 이제 만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간 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죠. 물론 그 앞에 이제 기본 설정집, 뒷배경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긴 했지만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아무리 관심 있어도 그 몇 시간짜리 어떻게 집중해서 듣겠어요. 집에서들 다들 뭐 가족도 챙기셔야 되고 자기 몸도 챙기셔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다들 그런 분들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서 비록 제가 만담으로 저번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참 이 양반 이 양반이 개그 욕심만 없으면 참 괜찮은데 또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또 밴댕이 속에다 소심해 보여서 또 뭐라고 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댓글들 보면 재미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참 그 힘든 와중에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한 번 더 챙기겠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 짠한 마음들 충분히 전해졌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저기 뭐 날카로운 댓글들도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저기 뭐 실명이 아니고 아이디니까 상관없겠죠. 우리 너구리 부인님께서 아주 중요한 저기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저번 영상하고 그 저번 블로그 내용에서 얘기를 하면서 7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6월 달에 동결했죠. 그리고 7월에 마지막 베이비 스텝 올리고 그러고 이게 마지막 인상일 거다. 그렇게들 된 건데 이제 하도 제가 그랬죠. 그래서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제가 이게 언제 만든 영상이지? 예, 7월 10일 날 거의 한 달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네요.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상반기 예측이 뭐야? 제목도 잘못 달았네. 하반기 예측이죠. 참 이렇게 실수가 많다니까요. 여기 제목도 2023 하반기 예측 2부에서 근데 이걸 상반기 예측이라고 지금까지 잘못 달고 있었네. 예.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뭐 다들 뭐 들으면서 뭐 이렇게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아, 이거 오자가 있다. 잘못 얘기했다 하고요. 예. 저도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는 못 듣더라도 웬만하면 귀에다 이어폰 꽂고 밖에 나가서 운동이든 산책이든 하면서 제가 이제 찍은 걸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계속 피식피식해요. 왜냐하면 듣다 보면 말이 막 씹히고 엉터리로 말해요. 방금 전에 막 일본이라고 했는데도 뒤에 가서 바로 미국이라고 바꿔 말하고 이 참 물론 이제 그 앞뒤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 양반이 말 실수했네. 아니 잘못 말했네. 느끼시는 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매번 그런 실수가 없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좋아진 거예요. 제가 지금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한 3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조금 인생에 좀 많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뭐 세상하고 아주 인연을 끊고 무건 수행하듯이 거의 뭐 한 1, 2년 동안 말을 거의 사무적인 거 하루에 몇 마디 빼고는 전화나 뭐 이런 SNS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실어증 같이 말도 안 하니까 단어도 까먹더라고요. 어눌해지고.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2월달 시작할 때 들어보시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덕택에 응원해주시는 우리 700만 구독자분들 덕택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혀도 좀 풀리고 뇌도 조금씩 뇌세포도 살아나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들어보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만든 이 영상에서 제가 하반기 예측 2부에서 그때 제가 다들 6월 달에 FOMC에서 미국은 동결을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다 땡기면서 이제는 뭐 미국이 먼저 막 위에서 땡겨갖고 우리가 그거 쫓아가니라 우리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니다. 미국은 금리를 이제 동결했고 좀 쉬었다. 근데 우리는 각자 나라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올리겠다 하면서 작년과 다르게 앞으로 채권 시장이나 신용 시장에 어떤 경색이 오고 위기가 와도 작년 10월 달처럼 야 미국이 니네가 먼저 우리 사정도 안 봐주고 앞에서 드립다 땡기니까 세계가 흔들리잖아 하고 엄청 막 경제 회의에서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각자 나라 사정이 다르고 이제부터 금리 정책은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멈추고 누구는 내리고 전부 다 마이웨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어떤 나라에서든 신용시장에서 뭔가가 터졌을 때는 그 나라 사정이고 그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거지 미국 탓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 우리말로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예. 그런 마이웨이식 분위기를 슬쩍 이제 풍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 제가 이게 그때 그 영상에서 소개한 기사죠. 우리나라 YTN에서조차 바로 각국 중앙은행은 마이웨이다. 올리고 내리고 제각각이다. 이 다 논평에서 저 위에서 하고 싶은 외국 놈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1등 답안지를 만들어서 아주 빠르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정말로 YTN에 있는 어떤 경제 전문가가 이걸 다 종합하고 내리고 고심해서 만든 얘기냐 아니면 저 위에서 어떤 외신 프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온 외국 기사를 그대로 뭐가 있어갖고 보도자료를 갖다 베낀 거냐
그게 참 궁금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언론들이 저 위에 최정점에서 의도하는 대로 전부 이렇게 딱 열 맞춰, 핵 맞춰, 오와 열 맞춰서 그냥 제시훈련하듯이 딱딱 바르게 돌아가는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게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한 건데, 바로, 저번 영상에서, 네, 바로 이 말죽거리 우에다 편에서 제가, 바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걸로 각자가 마이웨이로 금리를 알아서들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6월달에 금리를 쉬어 가는데 바로 옆에 다른 준 기축통화국들은 땡겨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가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본이 받쳐준다, 받쳐줬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담식으로 풀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또 오류가 일어나서 6월에 금리 동결하고 쉰 건데 7월에 한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스토리를 중간에 잘못됐습니다. 이거 사과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호두를 좀 오늘 나간 김에 좀 이따가 시장에서 호두를 좀 사다가 견과류를 좀 먹고요. 어떻게 손가락 운동도 하고 화투도 한번 혼자 패도 띄워보고 해서 자꾸 이 녹슬어가는 뇌를 어떻게 좀 깨워보겠습니다. 그 올바른 지적해 주신 분 참 감사하고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 김님께서 우리나라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너무 한심한 작태 지금 국제정세에서 빠르게 우리가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경제도 그러고 안보도 그러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순간에 가치들 힘을 합쳐서 뭘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냥 이 기회에 남을 그냥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나는 돋보이게 해야겠다 해서 전부 뭐 잼버리도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그 짓만 하고 있고 네가 시어머니를 진짜 모셨냐 어쩌냐 그런 국민들은 지금 그런 거 그런 거 덜 중요한 거보다 당장 이런 큰 문제인데 너무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큰 어떤 그 대세 조류가 흘러가는 건 개인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막으려고 했으면 벌써 뭐 10년, 20년 전부터 미리부터 이런 나라가 건실하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정치에 염증이 생기고 꼴 보기 싫고 나는 저놈이 더 꼴 보기 싫더라 하면서 다들 사실 우리도 외면했잖아요. 외면하면은 저번에 제가 비유한 것처럼 아이들이 클 때 어렸을 때 못된 짓 하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앞에다 꿇어 앉혀놓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짜증난다 하면서 그냥 방치하니까 그 애가 커가지고는 싹퉁머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애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 다 여기 사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좀 늦었다 싶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하면 지금 이런 거대한 흐름이 뭔가를 보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각자 개인 큰 태풍이 온다고 하면 산비탈에서 일단 피하고 축대에서 피하고 반지하에서 미리부터 올 것 같다 하면 3년 전부터 집을 어떻게든 전세금을 빼든지 팔아먹든지 하고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야 되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영상과 블로그에서 항상 이런 걸 같이 보면서 미래를 좀 준비하자 같이 그런 의미로 지금 하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걱정스러운 소리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되고 우리 마스터 김님께서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괜히 저 때문에 더 나라 걱정, 세상 걱정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진 게 아닌가 제가 조금 죄스럽습니다. 예. 어차피 닥쳐오는 거라면 너무 막 이것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잖아요. 주식도 여기서 더 안정돼서 올라가려면 거품 한번 꺼지고 조정을 겪어야만 뒤로 한번 내가 한번 무릎 꿇은 것은 더 앞으로 도약하기 위한 페인트였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니까 세상 일은 뭐 그렇잖아요. 가치 판단이라는 것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이 땅 위에 우리가 이 종교를 가지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반대쪽에 있는 게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가진 거지. 실제 그 뭐 사회학자들 그 논문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그 경제력을 가진 어느 정도 사회의 어떤 계층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우파가 될 거냐, 좌파가 될 거냐, 보수가 될 거냐, 진보 성향이 될 거냐는 거의 거기서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치 판단 이제 그런 거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면서 너무 막 자기 마음까지 상하는 일 그런 거는 일단 만약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조금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그래봤자 마음 상하고 다치는 건 우리 속 썩어 들어가는 우리 가슴밖에 없으니까 여기 또 참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어쩔 수 없는 인류나 어떤 우리 국군이나 우리 주변 인간들이 향해가는 한 번쯤 겪어야 될 어떤 고난의 시기라면 그 이후 세대에 더 이제 도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큰일만 안 당하도록 우리가 슬기롭게 잘 피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합니다. 예. 너무 아무튼 걱정하면서 너무 막 마음 쓰면서 예,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지금 누가 그러셨더라? 네, 저기 뭐 버핏이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 산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버핏이 장기채를 피하고 단기채만 일부러 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은 단기채 위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왔다는 거고 이제는 뭐 장기채가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뭐 저번 주부터 며칠 전부터 엄청 나오기 시작하는데 버핏이 장기채라고 편식하듯이 안 살지 어떨지는 지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채 막 뭐 가리고 단기채 산다고 해서 뭐 그게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단기채 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채 금리는 올라가고 지금 그런 시즌이 아니거든요. 영향을 받아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단기채도 같이 올라가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채권 가격을 보고 사게 되기 때문에 뭐 빌 에크먼과 달리 버핏이 뭐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 산다 해서 둘의 입장이 뭐 지금 제가 그 설명하려는 그 논조에서 크게 뭐 어긋나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또 나중에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 어디서 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분께서 그 일본의 이제 보험사들도 9월부터인가 저기 그 일본 국채를 다시 사기 시작. 그동안은 뭐 외국 채권에 엔화가 싸니까 자기 나라에서 빌려다 외국으로 들고 나가서 외국 채권을 사면서 쏠쏠하게 이제 그 금리를 따박따박 따먹으면서 재미를 봤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엔화도 어떻게 강세로 돌아설 수가 있고 가능성이 그러면서 일본 국채 금리도 올라오니까 괜히 앞으로 불안하게 거기다 묶어놓지 말고 슬슬 들고 와서 9월부터는 들고 와가지고 일본 국채를 사기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뉴스를 어디선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정보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기 댓글 달아주실 때 가능하시면 그 기사 링크도 한번 걸어주시면 저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좋겠네요. 예, 오늘 잠깐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봤고요. 엔캐리의 위험성에 대해 세세히 다 해부해보기 전에 엔캐리는 얼마나 되는가 보기 전에 바로 이 며칠 사이 시장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의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이겁니다. 장님들아 비켜라. 바로 이 우에다님께서 코끼리를 만져주마.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모습이 그 사자성어가 맹인모상이죠. 맹인모상. 맹인들이 모자가 그 찾을 모자던가 탐색할 모자던가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보자 할 때 그 찾는다는 모자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자는 코끼리 상자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죠. 현재 요새 시장의 모습은 바로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저번 목요일하고 어젯밤 금요일까지 이틀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날 바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요새 와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는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CPI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는 PPI까지 나왔죠. 생산자 물가까지. 근데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죠. 일단 보면요. 기사를 보시면 목요일날 CPI가 나오면서 이 그래프 보십시오. 야, 이게 지금 CPI는 그 이제 기저 효과가 6월 달까지 끝나고 7월 달에 역시나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세부 항목 다 뜯어 보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앞으로 떨어질만 나왔다. 아주 승리했다.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연준이 승리했다. 더구나 근원 물가도 보면은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서 더 안정되고 있다. 너무 좋다 이거죠. 이보다 좋을 순 없고 연착륙이 100% 맞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은 이야 하고 앞으로 더 이제 상승세가 확실하냐고 계속 올라가야 되죠. 예. 8월 10일 목요일에 모두가 집중하던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록 6월달까지 기저효과가 끝나가면서 CPI가 사실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요. 모두가 이 정도 높아질까 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 낮게 반등했고요. 또 중요하게 연준에서 살펴본다는 근원 물가, 핵심 코어 물가 역시도 지금 이 인플레가 착하게 가라앉는 이 디스인플레이션 경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였어요. 오히려 지표가 딱 분석되고 나서는 상세하게 다 분석하고 총평 딱 뭐라고 나왔냐면 분석가들이 앞으로는 CPI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근원 물가는 참 지지리도 안 내려갔는데 근원 물가도 이제는 확실하게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다 하면서 긍정론들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날. 야, 그럼 뭐 주식시장 난리가 났겠죠. 이처럼 이렇게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쭉쭉 떨어지게 되면은 연준이 뭐 지금 뭐 연말까지 뭐 2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난리를 치는데 개뿔 금리는 무조건 여기서 더 올릴 필요가 없죠. 인플레이션 잘 잡히니까 금리 동결이에요. 오히려 좀 지나가지고 요새 오니까 슬슬 조금씩 경기가 좀 과열됐던 게 살짝 완만하게 하강되는 것도 좀 지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지나면 이제 살짝 아주 옅은 경기 침체 같은 게 오면 연준이 이제는 저기 인플레이션도 잘 잡혔고 괜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어디서 뭐 사건만 터지니까 사달만 터지니까 금리를 이제 슬슬 내려도 되겠어고 금리 인하를 슬슬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다소 낙관적인 아주 좋은 물가 수치가 그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뻥 튀어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 8시 반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결과에 환호하고 아주 선물 그 풀이장부터 막 불끈불끈 하죠. 오늘은 뭐 저기 시동 걸어 가자 오늘 저기 100km 막 그랬겠죠. 근데 딱 장이 열렸는데 목요일날 잘 안 올라가더랍니다. 천천히 시속 한 30km 가는 거예요. 왜 이래 이거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제 드디어 제가 지금 이제 8월 지금부터 그 뭐 장기채가 이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채가 드디어 뭐 이제 발행이 그동안 밀린 것들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밀렸던 것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입찰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 전에 뭐 2년물 같은 거야 뭐 그런 거는 뭐 따박따박 먹었는데 이제 뭐 10년물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입찰 결과가 조금씩 조금 틀렸어요. 물론 결국 그날 8월 10일 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시장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그 전날에 비해서는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 며칠간의 그 추세를 보면 크게 올랐어야 되는데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뭐 때문에 그날 주가 상승의 뒷목을 누가 잡았냐? 갑론을박이 그날 하루 이어졌고 어제도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유가 뭐 때문이다 통일을 못 봐요. 분석가들이 전문가들이 다 말들이 다 틀려. 그날 뭔 일이 있었어 하고 전화를 해보면 전부 다 야야 저기 뭐 상순이 알지. 가가 그날 개모임 끝나고 누구한테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날 동창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회장이랑 부회장이 다 말이 틀려.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까지도 말이 다 틀립니다. 즉 아무도 정확히 뭐 때문인지 지금까지 헷갈려하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재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시장 상황 살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또 살피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자주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미 이 모든 지표나 상황을 보니까 연준은 이제 금리 동결이고 무조건 그 후에는 금리 인하도 따라올 수 있는 즉 연착륙과 가장 좋은 골디락스가 뭡니까? 우리가 그 스프를 끓였는데 너무 뜨거우면 못 먹잖아요. 너무 차가우면 맛이 없고 근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잘 식어서 너무 맛있게 우리 본죽을
본죽 저는 삼계죽이 좋더라고요. 촌놈이라서.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딱 좋은 온도다. 그게 골디락스거든요. 지금 딱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이미 주가에 일찌감치 다 선반영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CPI가 좋게 나오든 뭐 하든 이미 그렇게 되리란 거 다 알고 있고 그거 다 주가에 선반영돼서 미리 올라가 있었어. 그러니까 별로 시장이 좋은 어떤 지표가 CPI가 나왔는데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화 하나씩 돌려보니까 또 다른 저기 상순이한테 전화해보니까 걔는 야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어차피 별다른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상승 재료가 없었어. AI 빨도 뭐 맨날 하던 얘기잖아. 뭐 더 오를 뭐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상승 재료를 다 소진했어.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돼. 근데 그동안 오르기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그 상승 랠리에 피로감에 젖어 있었단 말이야 시장이. 그래서 슬슬 차익 실현 날마다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좀 쉬었다가 휴가 갔다 와서 다시 올게. 혹은 차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야. 잠깐 일시적인 그런 조정이다 이거죠.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돌려보면은 야 지금 월가 트레이더들 다 여름 휴가 간 거 알지? 야 대통령도 휴가 가는데 지금 넌 안 갔어? 왜 안 갔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렇게 다들 트레이더들 휴가 가고 있으면 시장이 뜸해. 가도 손님들이 안 와 있어. 이런 시기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근데 새로운 매수세가 지금 다 휴가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생각만큼 못 오르는 거야. 그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야, 근데 그날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그날 그 장기채, 국채 발행해서 그 입찰 딱 그 경매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 나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시장이 딱 그 채권 금리도 오르고 주식 시장도 팍 떨어지던데 이거 좀 장기채 문제 때문에 시장이 반응한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냥 우연이야, 우연. 국채 입찰이 조금 우리 기대보다 못 미치긴 했는데 근다고 해서 뭐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 소화했고 미국 국채 없어서 못 팔어. 그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일일이 저기 거래량 보고 가격 보니까 물론 뭐 예전보다 조금 뭐 안 돼갖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긴 했는데 발행할 때 전체적인 긴 뭐 몇 년간의 평균에 비하면 아직도 인기 짱이야.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는 건 너무 침소봉대, 과대 해석이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이 경제 채널 날마다 막 여러 군데 들어보는 게 취미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여기저기서 다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요 며칠 사이. 그러죠? 해석들이 다 달라요. 그리면서 그 얼마 전에 근데 보니까 그 피치사가 나와가지고 왜 갑자기 얘가 뒤늦게 뒷북을 때리지 하면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리고 그냥 해프닝인가 했는데 그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이번에는 좀 더 큰 애가 무디스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미국 은행들 저기 중소 지역은행들 신용등급 강등 때리고 심지어 5대 은행도 니들 조심해라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 그랬더니 그게 그때 나와서 지금 시장에 다 반영된 거야. 그런가? 그럼 그날 뭐 했는데 뭐 별 충격 있었어? 아니 없었지. 그렇지? 하루 흔들릴까 하다가 안 흔들렸잖아. 어차피 그런 거 다 지금 시장에 악재로 다 이미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때 끝난 일이야. 근데 뭐 굳이 뭐 이 목요일 날 CPI 나오고 국채금리 빵 뛰고 주식시장 갑자기 훅 떨어졌다고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막 국채시장 금리 움직임에 연결해 갖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해프닝이야. 지나면은 다음 주 돼봐. 다시 또 좋아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처럼 지금은 그날 목요일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미 시장에 대한 확신, 즉 뭡니까? 요새 대세가 된 컨센서스가 침체는 없다. 미국에.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잘 잡혀갈게. 거의 99% 확실하다. 연착륙은 절대적으로 가능하다. 이제는. 그런 대세로는 뭐 잠깐 이런 하루 먼 일이 왔다고 해서 거스르게 되는 그럴 수는 없는 아주 큰 흐름이 이미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지금까지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월가의 1티어급 구루들
그런 사람들도 그 많은 약세론의 대가들도 거의 다 변절했죠. 무릎 꿇었죠. 내가 틀렸다. 내가 오해했다.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다 주장을 철회하거나 조금 돌리거나 했죠. 그렇다 해도요. 분명히 시장은 그날 하루의 타임라인을 딱 갖다 놓고 살펴보면요. 확실한 거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CPI 발표 후에는 미리 프리장부터 상승을 완만하게 주식시장은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채시장도 단기물 시장이든 장기물 시장이든 상관없이 CPI 나오고 나서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즉 채권값은 안정되게 올라가면서 똑같이 안정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있었던 장기채 시장의 옥션 경매가 딱 일어나고 결과가 나오면서 즉 대량의 장기채가 시중에 밀려 나오면서 입찰에 들어간 바로 그 시점부터 주식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안정되고 있던 채권 시장도 국채 금리가 장기물만 뛴 것도 아니고 단기물까지 전부 다 일시에 다 튄 게 사실입니다. 원인은 뭐라 하는데 결과는 그게 사실이란 거예요. 그때 걸 살펴보면요. 보면 그날 목요일날 어땠가 보니까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가 왜 그날 갑자기 안정되다가 갑자기 튀었냐. 단기물이든 장기물이든 여기 보면 뭐 2년물 뭐 10년물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은 CPI보다는 국채 입찰 때문에 상승한 거다. 그렇게 분석이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가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했는데 정확히는 그날 있었던 게 초장기물인 30년물 국채 입찰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생각만큼은 수요가 없었어요. 사겠다는 수요가 적으니까 이 주겠다는 호객행위하는 이자가 채권 금리가 그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초장기 30년물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옆에 있던 우리 장기물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에도 영향을 줘서 10년물 금리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바로 비교적 단기인 2년물 금리까지 그날 같이 동반 상승해 버렸습니다. 2년물은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사의 뜻이 그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2년물은 가장 정밀하게 연준의 금리 전망을 쫓아가는 그런 국채 금리죠. 그러니까 5.5%까지 금리를 올릴 것 같다면 2년물도 거의 그거하고 제일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대세가 컨센서스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금리는 동결했고 여기서 5.5에서 더 오를 일은 없고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다들 그 국제시장에서 채권 금리 시장에서 연준 뭐 페드와치나 그런 데서 배팅하는 거 보면 지금 8월 달은 이제 잭슨홀 때문에 한 달 쉬고 9월 달에 이제 또 FOMC가 열리는데 그때도 금리 안 올리고 동결할 거다라는 게 지금 뭐 거의 90% 가까이 되잖아요. 배팅이. 그러면은 2년물은 30년물, 10년물은 이렇게 그날 이런 영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2년물은 올라가면 안 돼요. 그 채권 금리가 지금처럼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바라보고 쫓아간다 싶으면 그런데 CPI가 오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착륙이 될 거다. 더 이상 금리 올릴 필요 없다. 금리는 동결하고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다. 그런 내용으로 CP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날 CPI를 봤었더라면 그것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더라면 2년물 금리는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니까 앞으로 동결한 다음에 그럼 2년물도 그 연준의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보면 30년물이 잘 안 팔려갖고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10년물도 따라 올라가고 비교적 단기물인 2년물까지 2년물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CPI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국채 입찰 때문에 받다.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시장이 그날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비록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오히려 CPI 좋다 하고 올라갔던 것이 장막판에 다 까먹고 끌려 내려온 이유는 뭐냐? 채권시장은 지금 CPI를 보고 어쩌겠다 하는 것보다는 장기물 채권시장에서 생각만큼 수요가 안 들어왔나 해서 불안해하는 거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잘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전부 다 야 CPI도 지금 저기 인플레이션 뚝뚝 떨어지는 거 나오고 목요일 날은 좋네 위로 가자 하는데 채권시장에서도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나왔네 하고 채권 금리도 다시 떨어지기 전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30년물이 수요가 잘 안 되니까 에이 그깟 30년물 수요 잘 안 돼봤자 뭐 몇 년째 평균 보면 뭐 크게 안 된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정도 일은 예전에도 있었어 별거 아니야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보니까 뭡니까? 아니야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데 불안해 그렇죠? 저기 뭐 가로수에서 이파리 하나 떨어졌는데 가을 낙엽 오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러는데 그거 보고 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떨어졌지? 지금 이거 지금 병충해가 뭐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려는 징조인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채권시장은 30년을 안 팔리는 거에 왠지 그거를 깊게 생각하고 해석하려 들면서 이거 좀 안 좋은 징조인데 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즉 이런 설명하기 애매한 현상들 즉 뚜렷한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시장을 하락시킨 원인이 뭐냐 다들 말이 틀리고 헷갈리는 이런 왜 그러지 진짜 다들 휴가 가서 그런가 그래서 차익 실현 나오는 건가 하는 이런 이상한 이런 조정 현상은 10일 목요일 CPI 발표와 30년물 초장기 채권물 입찰 후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재밌게도 어제 11일 금요일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제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8월 11일에는요. 근데 약간 이것도 반등하면서 기저효과 끝났으니까요. 약간 높게 나오긴 했는데 7월달 거니까. 그런데도 세부 항목들 다 따져보면 역시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위로 막 뛰나? 아유 그런 거 아니야. 보니까 여러가지 보니까 전부 허용 범위 내의 수준이고 이거 전부 결국은 PPI도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지나가 봐 하는 거였죠. 그렇게 시장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제 PPI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상치보다 낮아서 역시 목요일날 CPI도 우리 예상대로 좋게 나왔는데 금요일 PPI도 겁낼 거 하나 없었네. 앞으로 시장은 연착륙이고 금리 동결이고 그러다 금리 인하할 거고 시장은 진짜 강세장이 확실해. 날아가는 거야. 의심할 필요가 없네. 그런 결과로 어제도 대충 판단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시장에서 목요일날 있었던 지금까지 설명했던 현상과 똑같은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안심하는 듯 하다가 또 뜁니다. 이것도 목요일에 판박인 거예요. 즉 목요일에 CPI 뭐 그것처럼 금요일에도 단순히 PPI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국채금리가 발작했다고 보기에는 타당치 않은 의견들이 많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 목요일 금요일에 똑같은 이런 이상한 현상들은 장 시작 전에 발표된 어제도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반등세를 확인했고 그리고 국채금리가 또 상승하려 하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요. 어제는 그렇게 역시 안 좋은가 했지만 어제는 또 뭐가 나왔었냐면 미시간 대학교에서 걔네들이 이제 소비자의 어떤 심리지수, 뭐 전망지수, 인플레 전망지수 그런 거 맨날 얘네들이 전문으로 내놓죠. 그게 나왔는데 소비자들은 경기 이제 침체 없어 앞으로 더 좋아져 하면서 심리가 여전히 좋다고 나왔고요.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 잡혀갈 것 같냐? 1년 안에 얼만큼 떨어질 것 같냐? 5년 안에는 얼만큼 떨어질 것 같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미국 애들이 그 숫자 계산도 못하는 니네 나라 수도가 어디요? 뉴욕인가? 워싱턴인가? 되게 멍청한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 미국 애들이 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설문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1년 뒤엔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일 것 같소 뭐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기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는데 예상보다 다 떨어졌어요. 즉 인플레이션이 잡혀갈 거라고 소비자들은 다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주가는 그때부터 다시 실제로 상승세로 어제 반전했습니다. 좋다 하고. 그런데 이 지표 역시도 이 미시간대에서 하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뭐 경기에 대한 심리지수, 체감지수 이런 것들요. 사실은 통계의 그 표본 집단 규모가 말도 못하게 그 편협합니다.
신빙성이 모든 통계가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그렇게 돼서 저는 크게 의미를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는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때부터 잠시 역시 그렇지 그 목요일날 우리가 잠깐 튀고 불안해했던 거는 별거 아니었어. 다시 뭐 잠깐의 해프닝이었어. 자 이제는 다시 꼭 100km 밟아봅시다 하면서 국채금리도 이때부터 안정화가 되고요. 채권 가격도 다시 바닥 찍고 위로 올라가면서 반등세로 돌아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자고 일어나서 기사들 보니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잠깐 그랬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또 아니 뭐가 문제인데 너 뭐가 왜 뭐가 아쉬워서 그래. 채권금리가 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유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어제 하루 종일 주가는 채권금리가 막 불안하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도 주가도 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출렁거리다가 결국 어제 장 마감할 때 채권금리에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이죠. 나스닥 위주로 다우는 안 그랬지만 나스닥은 또 좋은 어제같이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하면서 끝났답니다. 이틀 동안 차가 잘 달려야 되는데 좋은 고급 휘발유 넣어주고 엔진 뭐 저기 뭐 비싼 것도 하나 좀 넣어주고 말이야. 첨가제도 해가지고 딱 세차하고 가자 하는데 가다가 털털털털 시동이 꺼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목요일은. 그래서 이거 지금 저기 세차하다가 지금 잠깐 저 엔진 식었었네. 이제 저기 예열 충분히 하고 달려봅시다 하고 모든 게 지금 정비소 가서 카센터가 정비하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또 가는데 이제 가나보다 근데 80km에서 털털털털털 하더니 지금 또 부릉부릉해서 지금 갓길로 차 뺀 거예요. 뭐가 문제지? 그게 이제 어제까지 모습입니다. 이처럼 요 며칠간 사이의 이 시장 반응은요. 최근에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낙관적인 컨센서스들에 비추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도요. 좀 뭔가 좀 이상해.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이유로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너는 뭔 거 같냐고 전화를 다 돌려보면 야 이거 오크야 너만 알아. 내가 사실 아는데 걔네 둘이 썸씽이 좀 있었거든. 근데 그날 말이지 하면서 다 설명해 준 게 다 틀려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거론하면서 애써 별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지금 인플레이션 다 내려가게 돼 있고 지금 지표들 봐. 모든 게 지금 다 좋고 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 너 저기 어디 바다 휴가나 갔다 와. 다음 주에 다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애써 요즘 시장의 애매한 모습을 자기들 기준에 맞춰 설명하려고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확실히 뭔가 좀 이상합니다. 꺼림칙하죠. 찜찜하죠. 왜 그런가 볼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즉 이상하네. 작년에도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4% 돌파해갖고 막 시장이 건덕건덕 불안할 때 그때는 작년 10월쯤 그랬는데 보니까 그때는 CPI가 소비자 물가가 무려 8%대였어요. 인플레이션 진짜 못 잡는다 난리 났다 했던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불안해서. 근데 지금 나오는 CPI는 뭡니까? 3%대로 무려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라고들 하고 있어요. 열에 10명이.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4% 위로 다시 또 치솟고 있지? 이상하죠. 금리가 위로 올리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뭡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되는데 그것 따라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작년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진짜 안 잡히네. 난리 났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 더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 할 때 CPI가 무려 8%대였을 때 그때 국채 금리가 야 우리는 달나라 간다 하면서 4% 넘었었거든요. 4.25까지 올랐었죠. 지금은 근데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CPI 3%까지 내려왔고요. 이번에 나온 거 분석해봐도 기저효과 끝나서 잠깐 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열에 10명이 분석을 다 했어요. 이제 확실하다. 걱정 마라 했는데 근데 왜 국채 금리는 그때처럼 지금 4%로 다시 또 올라갔냐고요. 저랑 같이 꾸준히 이제 제 채널에 애청자분들은 대충 눈치채셨죠? 뭐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지. 이 시장에서 자기들 고민하는 것처럼 CPI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아까 얼핏 앞에서
제대로 잘 짚어낸 이 기사가 있길래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작년처럼 CPI는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되고 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올리고 아니면 여기서 동결을 했다 내리고 그런 거에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국채 입찰은 아까 그 낙엽 떨어졌을 때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인가 하고 깊게 생각하는 그런 채권 그 트레이더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 거의 뭐 여러 개의 영상에서 미리부터 한 두어 달 전부터 꾸준히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한다 하고 다뤘던 문제죠. 이미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어느 정도 슬슬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거 아주 좋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요 며칠간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이 채권 금리 10년물 지금 미국 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뭔 일이 있었냐면요. 야, 중국에서 7월 달에 어떤 수출 수입 저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둘 다 최악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완전히 저기 뭐야 디플레이션 초기에 풍덩 빠져갖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 그러면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채권 금리가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차이나 임포트 익스포트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쭉 떨어집니다. 10년물이. 그리고 이제는 계속 채권 금리 떨어지고 국채 가격은 올라가거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용 보고서가 한번 나왔었죠. 고용 보고서가 딱 나오면서 고용도 착실하게 잘 식어가고 있다. 연착륙이 맞다. 조금씩 변화가 있다. 실업률도 갑자기 좀 높게 나오면서 야 그래? 확실하게 떨어지긴 하고 밑으로 푹 또 채권 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 채물이 딱 이번 주에 나오고 자 입찰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갑니다 했는데 초장기물에 대해서 예전만큼 입찰이 안 붙어요. 이 정도는 뭐 조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별거 아니야. 나머지 근데 뭐 CPI 그런 것도 좋게 나오네 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채권 시장에서 웅성웅성 지들끼리 뒤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채권 금리가 갑자기 뛰어서 4.0을 이때부터 훌쩍 넘어가가지고 지금 4.0 밑으로 안 내려오는 일이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런 좋은 지표들이 나왔는데도 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금리는 위에서 버티고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런 이상한 채권 금리가 널뛰는 현상은 예전처럼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향후에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겠구나 하면서 그것만 보면서 움직이는 영향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쨌든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시장에서는요 이거를 계절에 따른 단기적 조정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들로만 다들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확실히 이제 없을 거고 미국에는요 적어도 또 미국 경기는 좋아서 연착륙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음번 FOMC인 9월에도 현재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그 금리 배팅하는 시장 결과 보면 거의 80% 이상 지금 90% 가까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 이런 인사이트와 이상하게 매치되지 않는 지금 요 며칠간의 채권 금리 시장과 그거에 영향받는 주식시장의 출렁이는 이런 움직임은 대부분은 그죠?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충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온 이 상승 랠리에 대해서 잠깐의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다? 저가 매수 해야지, 분할 매수 해야지. 뭐 무슨 슬쩍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웅덩이 매매법 사람들 말 참 잘 만들어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바이더 딥이죠 예전에 그런 걸로 이렇게 보는 아직은 그런 시선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거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지금 이 현상을 장님들이 귀 만지면서 야 여기 부채야. 아유 이거 다리 만지면서 이거 나무야 나무. 코 만지면서 이거 뱀이야 뱀. 상아 만지면서 야 이거 뾰족한 창이네 창. 꼬리 만지면서 이거 밧줄인데요. 다들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뭐가 정확히 원인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별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동안 이렇게 남들이 향후의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 예상과
시장에서는 그런 것만 보죠. 앞으로 금리 인상 할 거냐 어쩔 거냐 지표 이제 물가 보고 안 할 것 같다. 진짜 끝인 것 같다. 이렇게 물가 지표 또는 경제 지표 등에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또 2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거의 끝났죠. 예. 기업들 실적만 바라보고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 전망이 어떠냐 그것만 보고 있었을 때요. 갑자기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남들이 다 이런 거 볼 때 6월 말부터 우리는 갑자기 뜬금없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예쁜 뭐 여배우를 뭐 보자는 거나 뭐 잘생긴 뭐 남자 배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어떤 키도 작고 너무 매력도 없는 대머리 아저씨 우에다를 갑자기 6월 말부터 등장시켜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경제 채널은 막 여러 가지 물가지표, 경제지표, 금리가 동결이냐 그런 것들은 보는데 뭔 뜬금없이 우에다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맨 엔화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세계 국채 시장의 대차대조표 축소 즉 QT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본이 언제 태풍이 완성시키면서 일본의 금리 정책을 선회할 거냐 하면서 최근까지 그 한 달 반 동안 우에다를 그냥 끊임없이 인간극장 뭐 4부작 8부작이죠. 우에다를 주인공으로 우에다 관련 영상을 제가 이 글 만들기 전에 세워봤더니 6월 29일부터 이런 움직임과 우에다를 주인공으로 해서 설명한 영상이 8개나 되더라고요. 인간극장 8부작을 찍어왔습니다. 여름 태풍 시리즈로 맞춰가던 바로 우리가 봤던 그 국제 정세의 움직임 그로 인해 향후에 앞으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우려하고 잘 살펴보자 했던 그런 동향들을 너무 지금까지 막 몇 시간짜리 영상이 막 여러 개 나오면서 너무 길죠? 이거 딱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르게 설명하고 별거 아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찌감치 같이 살펴봤던 우리만의 시각으로 한번 이 코끼리를 우리가 탐지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엮어온 상반기의 수십 편 영상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구슬 꿰듯이 지금 몇 줄로 이어보겠습니다. 마침내 미국과 유럽, 영국 그리고 일본까지 일심동체로 지금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바짝 마르게 하는 공격을 지금 시작했죠.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한 얘기죠. 그리고 또 때맞춰 여기에 터져준 뒷북 미국 국채가 불안하다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사람들한테 뭔 일로 괜찮은데 아니야 지금 미국 재정 적자 부채가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면서 피치사가 3대 평가사 중에 제일 막내인 피치가 나와서 한번 시장에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듯 작은 파문을 일으켰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무디스에서 연이어서 이런 지금 전체적인 고금리 상황과 또 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와 관련된 은행들이나 여러 회사들이 들고 있는 미실현 손실 문제 이것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터지고 그것이 바다 건너 나비 효과가 돼서 세계 5대 신용 채권 투자은행인 투자기관인 크레딧 스위스까지 쓰러뜨려 버렸죠. 상반기에.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무디스가 나와서 또 두 번째 뒷북. 끝났다고? 아니야. 이런 고금리와 국채 가격 하락에 따른 이런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금융권 문제가 끝난 게 아니야.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나는 이놈에서 니네는 다 신용 강등. 큰 놈들 니들도 지켜보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또 두 번째 큰 돌이 연못에 빵 던져지면서 파문이 또 벌렁벌렁 옵니다. 출렁출렁. 사람들이 점점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장 전체가 앞으로 점점 이렇게 위에 중첩된 문제들로 채권 가격과 채권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폭될 겁니다. 그러면은 슬슬 냄비 속에 물이 뜨거워지듯이 시간을 두고서 계속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요동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은 잘 잡혀가고 있는데 금리도 여기서 동결하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데 왜 채권시장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다시 4% 위에서 마치 작년 10월 위기 때처럼 올라가고 있지? 이상한 거죠? 아까 우리가 봤죠? 이런 식으로 슬슬 높아지는 미국 채권 금리에 왜 그러지 하다가도 보니까 그거를
전 세계에서 거래 기준으로 삼는 게 뭡니까?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국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거래들, 세계 각국의 국채와 회사채 시장에서도 불안이 증폭됩니다. 그렇죠? 미국 국채가 꿈틀꿈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 다른 나라 국채와 회사채 시장도 다들 미국 회사채만 그런 게 아니라 덜렁덜렁 영향을 받게 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뭡니까? 미국하고 동맹국들이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서 디커플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고로 높아진 고금리 상태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 짜잘한 거는 쓰지만 정말 뭐 큰 거 비싼 거는 안 사는 그런 인플레에 따른 수요 위축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출이 예전만큼 안 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외국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의 내수도 지금 동시에 부진해진 거 우리가 상반기 내내 살펴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 7월에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가 스스로 안에서 회생하지 못하고 자꾸만 지금 암울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중국의 부채 비율이 그 중에 제일 높고 채권 회수가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 부동산 업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봤던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이름이 헝다인데 그 헝다가 끝난 게 아니다. 더 골마가고 있다. 더 터지려고 하고 있다. 우리 다 상반기에 살펴본 거죠. 어제 오늘 뉴스 보면은 컨트리 가든인가 뭐 거기까지 지금 헝다보다 더 크고 더 견실했던 부동산 1위 업계가 지금 이제 터지려고 하고 거기까지 와서 지금 중국 당국이 이번 주말에 집에서 쉬도 못하고 고위 간부들이 다 모여서 긴급 회의에 지금 들어갔다는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 지금 살펴본 게 결국은 다 터지죠. 그러면은 그 부동산 업계들한테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 채권, 얘네들이 채권이 들고 있는 건 국내에서 지들 국내에서 발행한 위안화 채권도 있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요. 해외 투자에서 달러로 받는 해외 채권도 많이 발행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여름 태풍부터 시작돼 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피치하고 무디스가 돌 던져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불끈불끈 채권 금리가 인플레이션 잘 잡혀간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뜨는 아무도 해석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 현상 때문에 다른 나라의 채권들도 다시 자극을 받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중국 부동산 업계가 더 뻥뻥 위험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중국 더 죽어라 하고 중국의 수출과 내수 경제를 점점 더 왕따시키면서 투자도 하지 마라 하면서 며칠 전에 또 바이든이 또 행정명령하고 G7들이 자꾸 유일하게 믿었던 유럽의 독일도 나 이제 니네하고는 손절해야겠어 하고 나오면서 자꾸 더 중국 경제 죽어라 하고 공격은 더 거세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대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더해질수록 제일 약한 나라의 제일 약한 부분에서 어딘가에서 부채와 자산 버블 문제들이 터질 확률이 점점 높아가겠죠? 실제 작년에 그렇게 10월 달에 높였을 때 제일 약해서 터진 나라가 그때 영국 길트치하고 크레디트 스위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터지려는 거 막았죠. 막았지만 결국 금년에 크레디트 스위스는 버티다가 무너졌죠. 즉 눈에 이런 위험들이 슬슬 보이게 될수록 야 어디가 또 이제 앞으로 또 뭔 일 터지겠죠? 실리콘밸리처럼 야 어디가 지금 위험하대 뭐 하대 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가 더 쫑긋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뭡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면서 이 거대한 채권 시장에 우리가 아주 지금 6월 말부터 살펴봤던 일본 엔화의 어떤 정책이 바뀌면서 거대한 그 자산 시장 대차 대조표 축소되면서 1년 전부터 우려했던 이 커다란 흐름이 지금 이제 여름 태풍이 완성돼서 코끼리가 돼서 이 앞에 딱 온 건데 지금 시장은 그거 안 보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이거 창이야 벽이야 이거 부채야 하는데 코끼리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살펴온 것들을 지금 구슬 꿰듯이 한번 쭉 보면 지금 대충 어떤 모습인가가 나오죠. 즉 눈에 이런 위험들이 점점 보이게 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채권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야 이거 뭐 때문에 이러지 자꾸 보게 되고 파고들게 되고 자기들이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거에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즉 그렇게 될수록 채권 시장이 금리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안하고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나온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요동하면서 잘 안 내려오고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야 요새 채권금리가 계속 장기물 단기물 막 4% 5% 주식시장 지금 뭐 더 올라갈 모멘텀도 없다는데 괜히 여기 있지 말고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채권시장 가서 따박따박 지금 이자 좋잖아. 너 어디 가면 뭐 땅 파면 돈이 나와? 5%씩 주는데 그리 가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제가 저번에 엔화 살까 하고 나한테 물어봤던 제가 아는 동생한테 야 지금 은행에 지금 적금 예금 금리 다시 많이 높아진 거기다 맘 편하게 헛다 놓지 뭐 불안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 세상이 재미없어져 이런 거 막 공부하고 거기다 돈 묻어 놓으면 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점점 채권 금리가 괜찮네 그냥 채권으로 갈까 그렇게 될 거고, 그러려면 돈을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주식시장에 묻어있는 거 일단 여기서 돈 빼가지고 채권시장으로 밀어내려고 움직이려는 욕구도 점점 더 많이 생기겠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끝났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AI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간다 어쩐다 하지만요, 정말로 사심 빼고 냉정하게 평가하면요,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거는요, 지금 얘가 정말 대단해서 얘 서커스에 출연시키기만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어줄 어마어마한 애입니다 하고 하마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아 그래? 그런데 보니까 얘가 훈련만 시키면요, 얘가 이제 막 글자도 막 알아보고 숫자도 알아보고요, 뒤로 덤블링도 할 거. 하마가 덤블링을 해? 예. 정말 똑똑한 애예요.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언제 그렇게 훈련시켜서 나올지 모르겠어. 훈련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하나도 못해. 뭐 고개를 하나도 못해. 그런데 하루하루 얘 먹이는 사료값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먹는. 지금 딱 2분기에도 보면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언제쯤이면 깨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 불안과 재정 적자 문제를 별거 아니다 했는데 채권 시장이 계속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조금 생각해봐야겠어.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좀 더 이 문제들이 담론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은행의 미실현 손실과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앞으로 뭔가 딱 터져도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서 곱씹어보게 될 거고요. 그럴수록 이제 정치권과 언론들이 부추기면서 미국 국민들은 기성 정치권에 대해 굉장히 혐오감을 일으킬 거고요. 인플레이션 일으킨 게 누구야? 바이든 아냐? 바이든노믹스인가 뭐 그거 아냐? 아 그리고 왜 또 지금 채권금리가 이래? 아 민주당 공화당이 맨날 부채 한도 갖고 지들한 당쟁에 이용하니라고 말이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저기 여당 야당 한국의 민주당하고 저기 국힘당하고 서로 바꾸자고 할까? 그놈이 그놈 같은데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간에 부채 한도 말소를 딱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지. 내가 사실 말은 안 하는데 내가 경제통에서 알잖아. 이번에 3월달 위기도 내가 앞서갖고 내가 니네 나라 정부랑 재무부 쩔쩔맨 거 내가 이틀 만에 전화 돌려서 해결해준 거 알지? 슈퍼영웅 슈퍼히어로 제이미 다이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있지만 계속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군사적 긴장. 요새 뭐 유럽 우크라이나 흑해 이제 뭐 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양으로 완전히 갔죠. 요 며칠간 보면 서로 간에 민간 지역에 드론 날리고 미사일 때리고 서로 이제 뭐 똑같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거하고 그거 하면서 막 어린애들 죽고 막 일반 시민들 죽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그러면서도 걔네 갈 때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됐죠. 딱 우리가 저기 짚어내는 대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거기 말고도 지금 지정학적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별거 아니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원자재, 곡물가가 들썩들썩 하는 게 점점 더 무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것들이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연착륙 할 거라고 하는데 점점 이 얘기들이
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지금 이 부분이 좀 이상해. 채권금리가. 야, 이거 지금 곡물가 지금 에너지 가격 좀 수상해. 조금씩 그 이제 기조가 흔들리게 되겠죠. 점점 더.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구슬을 꿰듯이 상반기에 쭉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봤던 내용들을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일으키는가를 쫙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마침내 미국과 유럽과 영국의 일본이 일심동체로 일본이 위에다가 뒤통수 치면서 정책선회 하면서 여기에 가담하면서 전 세계 채권은 시장에서 댐에서 그냥 물을 쫙 가장 큰 구멍들이 배수 열어가지고 수문 열어가지고 물을 쫙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채권 시장에서 이제 지금은 물이 충분히 찰랑찰랑 차 있는데 저 밑에서 제일 큰 수문들 다 열어버렸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구룩구룩 물 빠지면서 산소 부족으로 약한 물고기부터 둥둥 떠오르는 거고 나중에 여차하면 강바닥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여러 이 정세를 보면서 최근까지 살펴본 것들이 지금 시장에 이러이러한 기전과 원리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근에 목요일날 CPI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월간 평균 가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 7월달에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 엄청 올랐죠. 근데 그게 얼마 전 목요일날 발표된 7월 CPI는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나올 8월 인플레이션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훨씬 더 많이 반영될 거라는 그런 얘기죠. 또한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더 이상 자기들이 보니까 둔화되지 않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조금 높아진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내년 초까지는 계속 가속화될 수도 있다. 기저효과가 이제 그동안 6월달에 많이 효과 봤는데 7월부터 이제 오히려 반대 기저효과가 나면서 8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거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서 계산하는 사람은 웃은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다고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좀 또 이번에도 엉망진창으로 엉터리로 설명은 했지만 제가 말솜씨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아유 저기 블로그 와서 한 번씩들 보실 분들은 보시죠. 딱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몇 줄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즉 이처럼 장님들 코끼리 만지는 맹인모상의 이런 시장 분석 모습들은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까지 본 그 시각으로 보면 뭐란 얘기입니까? 이러한 원리로 된 거고 이러한 원리로 된 거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그런 모습을 재밌는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냐? 바로 이게 재밌는 부분이란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다들 주장이 다르고 뭐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건 사실 이런 식으로 거대한 채권 시장의 흐름이 한쪽으로 배수문을 다 열어가지고 자극하겠다라는 세팅이 시작되고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압박 거래가 이루어진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뒤늦게 피치사와 무디스나사가 나와서 부채한도 협상은 6월달에 끝났고 실리콘밸리처럼 중소지역은행의 뱅크런 문제는 2달 전인가 저기 파월이 나와서 이제 그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말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뒷북치면서 아니 이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2, 3일 간격으로 내놨다 이거예요. 이것도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이상한 현상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야 저수지의 모든 제일 큰 수문들이 문을 열었대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괜찮을래나? 그런 불안감을 얘네들이 연못에 작은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장이 이 효과가 점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배가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러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저만의 어떤 뇌피셜일 수는 있지만 또 제가 주장하는 이런 논리를 또 잘 받쳐줄 만한 제법 그럴듯한 증거가 재밌는 현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지금 시장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최근 며칠간의 일주일간의 열흘간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 왜 그러지? 왜 빠지지? 원인이 이건가? 이건가? 저건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채권 금리가 기준이 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뛰어넘고 나서부터 시장에 이런 일이 생겼네.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는 거를 지금 위에서 이렇게 살펴봤죠. 그런데 그러면은 10년물이 언제부터 4%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거야? 그거 한번 보자고요. 언제긴 언제입니까? 이때 이제 잠깐 7월 10일에 한번 잠깐 하루 올랐지만 아니다 하고 쭉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재돌파하죠. 지금 보면 작년에 여기 4.0 넘어가고 4.25까지 벌렁벌렁 두 번 때렸던 이때가 세계 경제가 흔들릴 뻔했던 11월 초에 이때 구겐하임 저기 그 대표 스콧 마이너드 씨가 이때 세계 경제 절단 난다. 근데 이거는 연준이 약간 의도적으로 깔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 얘기 했다가 갑자기 몇 달 뒤에 돌아가셨죠. 저도 이때 열심히 블로그에 같이 얘기를 썼었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잘 이런 거 안 보고 맨날 저기 어쩝니다 저쩝니다 막 그런 단기적인 것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집안에서 이제 이런 것만 보시느라고 밖에 그냥 물난리가 나갖고 동네 사람들이 한번 다 떠내려갔다가 살아났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뭔 일 났어 하는 거죠. 모르면 마음 편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뭔 일 터져도 여기가 4.25가 한계일 거다. 눈치들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했죠. 4.25 가면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하고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채권 사러 들어온다면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주식 팔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러모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0은 언제 재돌파했냐? 여기 딱 보이시죠? 우리 전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7월 28일이에요. 언제죠? 일본 중앙은행 BOJ가 위에다가 뒤통수 치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으면서 이 여름 태풍을 완성시켰을 때부터 한번 딱 올라갔다가 7월 28일이라 뭔 일이야 내렸다가 하루 있다가 이튿날 다시 재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큰 흐름으로 아니야 내려갈 때 됐어 하고 별일이 다 있고 뭐 좋은 지표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이거 잠깐이야 현상이야 내려갈 건데 어떻습니까? 계속 4.0 지켜내죠. 지켜내고 4.0 위로 지금 떠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인이 지금 된 거예요. 그동안에 오랜 상반기 내내 제가 연초부터 국채시장에서 뭘 어쩐다 저쩐다 마음고생만 할 거다 그냥 관망하자 박스권에서 매번 어떤 일 때문에 위로 올랐다 아래로 내렸다 할 거니까 그냥 속 편하게 밖에서 지켜보는 게 낫겠다. 연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실제로 어마어마한 박스권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위에다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겹게 살펴본 것처럼 뒤통수 때리고 카미카제 작전에 딱 동참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 박스권을 벗어난 거죠. 4.0 위에 박스권에 일단 간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나면서 한 번씩 또 이제 밑으로 첨벙했다 다시 올려면서 이거를 지지비를 탄탄히 할지 이 위에 박스권에서 잠깐만 머물러 갑자기 뭔 일이 터지거나 경기 침체가 터지거나 뭐 하면서 다 같이 채권 시장으로 우르르 몰려들면서 싹 올지 이 시간과 이 길이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 거대한 배후 금융 세력이 중국을 어떻게 빨리 죽일 거냐 천천히 말려 죽일 거냐 걔네들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볼 거는 언제부터 7월 28일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진짜 주식시장도 7월 28일부터 영향을 받았나 볼까요? 이게 맞으려면 지금이 여러가지 투자기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코끼리 귀가 뭐 부채네 코끼리 다리가 뭐 나무네 하는 거 말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모든 큰 흐름은 뭡니까? 7월 28일에 모든 작전에 그동안 세팅한 게 쫙 다 완성이 되고 여기다가 자 드디어 지금이다 하고 신호 딱 줘가지고 위에다가 딱 치고 나오면서 전세계 채권시장에 구궁 저 밑에서부터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이 지진계에는 나오는 거죠. 야 지금 저 밑에 땅 밑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진파가 관측됐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수근수근 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것이 지금 이때부터 7월 28일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주식시장도 7월 28일부터 영향을 받았나 봐야겠죠. 다우는 사실 금리에 크게 영향을 안 받죠. 지금 채권 금리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는 건 나스닥입니다. 그래도 한번 볼까요? 다우도 보면 7월 28일 이후로 이틀 떴지만 그때부터 힘을 못 쓰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S&P 봐야죠. S&P 보면은 S&P 보면요, 여기도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좀 섞여 있지만 7월 28일 날 그 이후로부터 쭉 떨어집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제일 그 기술주들이 많으니까 정확히 반영이 됐겠죠? 볼까요? 자, 오른다 내린다 했다가요, 여기도 7월 28일 날 위에다 뭔 일 있네 하다가 별거 아니래 그랬다가 그때부터 쭉쭉쭉 떨어집니다. 채권금리가 4% 이상 올라갔을 때부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면 빅테크는 어떨까요? 즉 지금 우리 살펴본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위에다가 딱 신호를 돌아선 때부터 얘가 4.0 돌파하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시름시름 뭐 휴가 가서 그렇네 뭐가 어쩌네 말들은 많은데 어쨌든 딱 공교롭게 그때부터 S&P도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도 빠지고 있면서 채권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 유명한 이제 빅테크들은 어떠실까 보는 거예요. 즉 AI, 생성형 AI의 얼굴 마담이 누구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죠. 지금 뭐 굉장히 이 어닝 시즌에도 얘네들 구글은 좀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아주 90 넘으신 곧 100세 되시는 아주 진짜 옛날 사람인 우리 버핏 할아버지마저도 아주 끔찍이 사랑하는 기술주가 있죠. 그게 뭡니까? 시장의 영원한 1등 애플이죠. 그리고 또 기나긴 터널, 그동안은 좀 한 1년 2년 엄청나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고생했지만 말만 빅테크지 굉장히 외면받았지만 마침내 그간에 진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어마어마한 감원과 뭐 쓸데없는 거 다 털어내버리고 하면서 구조조정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드디어 이제 매출이 달라지면서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게 어딥니까? 아마존 그리고 메타 두 개가 지금 그렇게 됐죠. 그래서 두 개가 또 많이 올랐죠 이번에. 그러면서 또 현재 사실은 이 시장에 1등은 애플이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그 다른 빅테크들을 자극하면서 형님들 같이 올라갑시다 같이 잘해봅시다 하고 올라갔다면서 간판 스타가 누구예요? 엔비디아죠. 그리고 테슬라는 매번 CEO 덕에 엄청나게 올랐다 엄청나게 떨어진다 춤을 추면서 또 올라갔고요. 이렇게 7가지 종목이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해서 이번 그 상승 랠리의 주도주들 아니었습니까? 얘네들은 무늬만 기술주지 채권금리가 올라가네 어쩌네 얘네들은 뭐 그렇게 민감하게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왜 그러죠? 얘네들은 분명히 다른 기술주들과는 달리 고금리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고금리에 뭐 그 빌려갖고 이자를 뭐 많이 줘야 되는 게 어떡하지 지금부터 그런 걱정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뭐 애플이나 그런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현금 대출을 많이 받아놓긴 했어요. 왜냐하면 현금 들고 자기들 있는 것보다 대출 받아서 싼 이자에 들고 있는 게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들고 있는 거지. 뭐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많이 나와? 충분히 줄 돈 있고 여차하면 그냥 다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고금리 얘네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고 하지만 지금 말한 이 빅테크들은 그 해당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도적이고 아주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쩔 건데 코카콜라처럼요. 자기들 거 다 사는 사람은 계속 사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력까지 있어서 수시로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신경 안 쓰죠. 아주 멋쟁이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마침내 상반기에는 뭡니까? AI라는 부스터까지 여기다 모두 다 장착했죠. 그래서 날아갔던 거잖아요. 즉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또 기술주의 아주 쥐약인 채권금리가 이렇게 뭐 4% 이상 상승한다고 해도요. 오히려 다른 기술 잡주들하고 틀리게 얘네들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또 최근까지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지고 일부 종목들은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도요. 얼마 전까지 그랬죠. 그런데
바로 위에다가 딱 선회를 틀기 시작한 이때부터 7월 28일부터는 바로 위에 얘기한 이런 금리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는 매그니피션트 7이 많이 포함된 게 어딥니까? 나스닥이죠. 나스닥 100이죠. 그래서 그 빅테크가 너무 많은 시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도 그 나스닥 100에서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지수를 왜곡시키고 있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강제로 비율 조정까지 당한 데가 바로 나스닥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 위에다가 선회한 7월 28일부터의 국채금리의 영향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이 조정을 당하고 있는 건지 나스닥 100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겠죠? 나스닥 100입니다. 7월 28일 여기네요. 나스닥 100 역시도 7월 28일 이후로 힘을 못 쓰고 쭉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죠? 놀랍게도 이런 빅테크 위주의 나스닥 100 지수 역시도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재돌파하던 날부터 그때부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모든 지수들이 다. 그리고 지금 동시에 모든 지수들을 압박하면서 얌전히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차트들 쭉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뭡니까? 미국 국채가 10년물 금리 4%를 돌파한 후에 그 수준에서 이렇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 라인 위로 안착된 날 이때부터 모든 지수가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이런 이상한 그 최근 며칠 동안의 시장의 이상한 애매한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전문기관들은 전부 다 저렇게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럴 거야 전화하면은 전부 다 다른 해석을 하면서 별거 아닐 거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거시적인 큰 국제정세를 살펴보면서 본 것처럼 결국은 분명하게 위에다가 발길을 돌린 7월 28일부터 이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차트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이란 겁니다. 정확히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7월 28일부터고 그때가 언제? 위에다는 결국 해냈다 했던 그때부터입니다. 엔화, 달러, 환율, 국채금리 이제부터 이 태풍에서 실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코끼리가 이제 할 말이 있겠죠? 장님들아, 내가 바로 코끼리님이시다. 그렇죠? 원인이 여기 뭐 부채야, 벽이야, 나무야, 뭐 뿌리야, 뱀이야. 코끼리가 원인이에요. 이 거대한 이 채권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게.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행된 국채들을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물밑에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사람들이 잘 집중하지 않았던 대차대조표 축소 QT죠. 양적 긴축. 이게 뭡니까?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엄청 사줘요. 지금 예전에 엔화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연준이. 근데 이제부터는 작년부터는 금리 올리면서 더불어 QT도 동시에 실행했는데 QT는 뭡니까?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면 또 사줘야 되는데 연이어서 안 사줍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안 사줘. 우리가 안 사고 이제 그럼 이 채권은 누가 또 사줘야 이게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사줍니까? 연준이 아닌 애가 사줘야죠. 그런데 전체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미국 연준이었는데 연준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안 사줘 계약 연장 더 안 해줘 계속 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이제 유럽도 빼고 일본도 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 이렇게 꾸준히 결국은 뭡니까? 이런 대차대조표 축소 QT가 꾸준히 저수지의 물을 막 빼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물이 줄어드니까 산소가 모자라니까 약한 놈부터 물고기들이 좁터져 나가서 둥둥 뜨는 거죠. 그놈들이 누굽니까? 회사채 조달 비용이 막 올라가고 힘들어지니까 이익이 별로 안 나는 좀비 회사들, 미실현 손실이 많은 부실 은행들, 부실 자산들 괜히 뭐 외국에 부동산 들고 있던 우리나라 증권사들 같이 요런 애들 점점 이제 좁터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인 이제 QT의 효과에 유럽과 일본까지 가세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활용 점정 데코레이션 똥을 딱 그 위에 쌓아놨죠. 그게 뭐예요? 이제 동안 밀린 장기채 폭탄 이제부터 나갑니다고 이번 주부터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여기 다들 주목하십시오. 여기다 똥 싸놨습니다. 근데 이 똥이 아주 냄새가 지독하네요 하고 피치랑 무디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단지 돌렸잖아요. 그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시장의 모습은.
말죽거리고. 자, 그동안 위에다 얘기 듣느라고 너무 지겨우셨죠? 근데 지금 보니까 시장의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죠? 네. 근데 참 뒤돌아보면 참 놀라운 게요. 참으로 놀랍게도 어쩌면 진짜로 언론 통제를 하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난 1년 동안 이 정말 큰 문제는 밑에서 이 QT의 움직임들이고, 또 우리가 여름 태풍 본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다 동참하면서 점점 더 난리를 저수지물을 쭉쭉 빼는, 이게 정말 무서운 움직임이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룬 건데, 언론에서는 거의 QT에 대한 문제가 1년에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월가에서도 이런 QT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가끔씩, 그것도 아주 가볍게 다룹니다. 그랬어요 실제 지난 1년 동안. 하지만 드디어 이제부터는, 지금 요즘 이번 주가 시작인 것 같은데, 슬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QT의 그 어마어마한 힘과 그것이 미치게 될 결과들에 대해서 쓰근쓰근 우려하고 걱정하고, 아마 그렇게 지금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즉 그 태풍이 드디어 이제 상륙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오랫동안 계획을 짜고 빌드업한 효과가 이제부터 시작이란 거죠. 시동 걸린 거죠. 국제정세 군사적으로도 세팅 다 끝내고 시동 동시에 걸은 거고요. 지금 하반기에. 자, 이제 10년물 금리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전고점인 4.25%를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이게 전고점이니까 여기서 매도세와 매수세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겠죠? 4.25가 한계야. 여기서는 다 팔아야지, 여기서는 다 사야지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야, 여기가 지금 채권 바닥이야 4.25가?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 야 주식 그거 얼마나 손해봤냐 이익봤냐 다 털어, 이쪽으로 돈 옮기자. 그런 새로운 매입 세력을 부르기도 좋은 구간에 지금 이미 들어섰습니다. 실제로 지금 앞으로 강세장이고 연착륙이고 골디락스다 하는데도, 지난 7월 달에도 시중에 돈은 점점 더 주식시장에도 들어오긴 했지만 어디로 더 많이 들어갔냐? 최고로 MMF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MMF 시장은 단기 채권물을 사면서 5% 금리를 따박따박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괜히 뭐 이거저거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시중에 지금 우리도 갑자기 요새 대출금리 7월달에 올라가면서 5% 준다는데 다시 나오고 있죠? 작년 위기 때 그랬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아지고 있네요. 다시. 그렇게 MMF 시장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채권 시장에 군침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즉 뭔 얘기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뒤에 이 거대한 세력이, 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이 흐름을 유지해온 이 거대한 세력이 이제는 이러한 거대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 뭐 몇 배라고 하죠. 여기서 느리지만 아주 확실한 아주 큰 흐름을 다 세팅하고 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건데, 바로 그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에다한테 주문했던 게 뭐였죠? 일본 국채 금리를 갑자기 높아지지 않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동시에 달러 약세를 만들지 않도록, 즉 엔화가 강세로 빠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드라이빙 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은 지켜주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은 쪽쪽쪽 빨아가봐라 하는 그 어려운 주문을 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운전 기술이죠.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이 관성 드립보도죠. 관성 드립보도. 이게 이니셜 D던가?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 저도 젊은 시절에 이런 거 많이 보고 재밌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가씨 옆에 태우고 탁 수도권에서 드라이브도 하고요. 뭐 저도 그때는 수도권에 나름 지금 만나시는 뭐 여러분들, 아유 제 답답한 시골 노예네, 이거 만원 줄 땐 막걸리나 사드셔하고 우습게 보겠지만, 모두 다 누구나 다 꼽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세요. 다 뜨겁게 불타오르던 요새 연탄재 보기도 힘들죠. 갑자기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뭐 이런 거 보고 재밌어 하고 뭐 유로 댄스 나오고 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네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나 잠깐 볼까요? 일본 10년물
갑자기 이거 쭉 급하게 올라갔었죠. 지금 0.75까지 중간에 한번 지금 이 볼린저 밴드로 보면 확실하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거의 찍고 나갈 정도로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한번 속도 조절 해줘야겠죠. 이렇게 쫙 당연히 지금 예상했던 바겠죠. 이 정도는 다들 속도 조절하고 있고요. 그럼 어쨌든 국채 금리는 이렇게 되는데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 지수는 일본에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하면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니까 달러는 약세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어느덧 요 밑으로 여기서부터 그냥 이게 언제야?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공영방송부터 해가지고 경제 뭐 몇십만 뭐 100만 채널부터 해서 소소한 채널들까지 다 리딩방까지 나와서 달러 약세에 빠지고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내려간다, 배팅해라, 뭐 다 걸어라, 자신 있게들 침튀기면서 얘기들을 하셨는데 다시 그 수준 넘어서 돌아왔죠. 위로. 그러죠. 어느덧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엔화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엔화 없나? 엔화 요 며칠 새 난리 났죠? 아니 이거 일본 채권금리 드디어 긴축 쪽으로 돌아섰는데 엔화가 말도 안 되게 난리 나서 지금 145엔 끄떡끄떡 합니다. 야 이거 여기까지 치솟았네. 아주 확실하게 지금 달러 강세를 받쳐주고 있죠. 사람들이 엔화 금리 자꾸자꾸 오르는 거 보고 야 이제 슬슬 저기 엔화 사볼까?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가겠는데 슬슬 이제 사야지,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지. 그러지 말라고. 저 달러 맛집이 더 맛있습니다. 우리 오늘 장사 안 해요 하면서 아주 그냥 밀어주는 거죠. 145엔까지 그냥 쳐 올라갔는데 시장이 그만큼 일본의 환율 당국이 개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놔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지. 이렇게 드라이빙을, 요런 드라이빙이 뭡니까? 힐앤토우죠. 클러치 밟고 악셀 밟으면서 뒤꿈치로 지금 브레이크도 같이 앞꿈치로 밟으면서 돌려가지고 카운터 넣고 드리프트 아주 절묘하게 지금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 양반. 그러면은 이제는 뭡니까? 일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치사와 무디스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전 세계가 같이 일본이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같이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을 태풍을 드라이빙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도 이런 식으로 채권 압력, 채권 시장의 압력이 미국 금융 시장에 시간이 지날수록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고 막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실리콘밸리 사태 때처럼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더 크게 터져서 빠진 것처럼 미국에 큰 피해를 주기보다는 상대 기축통화 경쟁국들, 특히 중국에 대해서 더 큰 신용시장에 더 큰 피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 정도와 시간과 완급을 얘네들이 이제 알아서 조절을 하겠죠. 마치 일본에서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복잡하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채권시장 금리와 환율을 한 것처럼 이제는 얘네들 공명의 차례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야 멋있다. 여러분들이 랠리 좋아하시나요? 정말 이 자동차 이거는 이제 지구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얘네들 이 스포츠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장돼야 되죠. 근데 참 부럽습니다. 예전에 한창 그 문명의 최첨단에서 이거 저는 랠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룹 B가 있었죠. 70년대 뭐 유튜브에서 한번 그 랠리라고 영어로 해가지고 그룹 B라고 쳐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80년대 그때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미친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아주 땅에서 날아다니죠 차들이. 그때 막 관객들이 여기 펜스도 없어요. 이 앞에서 구경하다 차 오면 이 차를 막 피해가고 그럽니다. 실제 사람 많이 죽고요. 구경하던 사람도 많이 치여 죽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일본에서는 관성 드리프트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서양에서는 펜듈럼 턴 혹은 뭐 스칸디나비안 플릭이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쫙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는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뭡니까? 국채 시장 전 세계에서도 뭡니까?
미국이 쓰러지기보다는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금융시장과 신용시장에 먼저 문제가 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 기축통화 경쟁국들과 중국 특히 이걸 표적으로 얘네들에서 먼저 더 큰 피해가 빵빵 터질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일본이 이렇게 채권금리를 잘 조정하고 엔화도 조정하는 것처럼 이제 얘네들은 달러 인덱스와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자기들도 이렇게 드리프트 하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그때그때 완급 조절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 스킬은 어떻게 강약을 주느냐가는 순전히 앞으로 이제 중국이 치고 나오는 상태에 따라서 8월 말 브릭스부터 해가지고 미국 진짜 뭐 중국 경제가 어디까지 망가지냐 아니면 여기서 회생하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완급 조절하겠죠. 왜 완급 조절할까요? 억지로 그냥 정밀하지 않게 빵 터뜨리면 잘못하면 미국도 피해가 크잖아요. 전 세계 채권시장 연결돼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피해 적게 보면서 효율적으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제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중국의 상태에 따라서 채권금리는 과연 어디까지 튀었다가 다시 급하게 내려올 것인가. 즉 이거죠. 예전 제가 작년부터 정말 지겹게 얘기한 채권금리 2페이지와 3페이지. 사실은 이때 저는 이제 올 줄 알았거든요. 2페이지 갔다 3페이지 와야 되는데 이때 모든 정책이 철회가 됐죠. 작년 10월 11월에. 그래서 지금 연기가 된 겁니다. 연장 파동 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에서 박스권을 가다가 이제는 다시 빵 터지면서 채권 시장이 난리 났대 하면 채권 금리가 쭉 솟는 거고요. 어디까지 솟냐는 거는 정말로 큰 난리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높이 솟겠죠. 그거는 이제 가는 거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미국 국채가 최고야. 사람들이 정신이 들면서 전부 다 돈이 세계 자산시장과 주식시장에 다 빠져갖고 미국 채권, 미국 달러 그쪽만 보고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채권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채권 금리가 쭉 내려갑니다. 이때는 모든 시장 자산은 다 망가지고요. 이게 채권 금리 3페이지죠. 2페이지가 얼마만한 기간 동안 얼마만큼 높게 왔다 3페이지로 갈 건지 아니면 예전같이 딱 이 수준에서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3페이지로 돌아설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죠. 그거는 2페이지라는 건 채권 주식 모두 다 버려 하고 발작이 나는 때고요. 3페이지라는 건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그래도 미국 채권이 제일 안전하네 하고 전부 채권 시장으로 몰려드는 현상입니다. 그 경과 시간과 정도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완급을 중국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자기들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중국만 죽일 거냐 거기에 따라서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로 연착륙이 될지 연착륙은 뭡니까? 에휴 중국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더 이상 뭐 숨겨놓은 뭐 비수가 없네. 얘네들 여기서 이대로 죽네. 허망하죠. 중국의 저항력이 별거 아니다 하면은 서서히 말려주면서 미국의 어떤 그 미국에 끼치는 영향은 최소로 줄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은 뭡니까? 작년 최저점에 한 번 더 도전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지 않고 역시 이놈들은 여기서 넘어갈 수 없어.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 짰는데 그동안 폭탄 만든 것도 아까우니까 오펜하이머처럼 한번 터뜨리자 하면서 크게 한번 밟아주자 하고 들어가자 하면은 그때는 경착륙이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은 작년 저점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경제시장의 그 어떤 대공황보다 더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크게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항상 보듯이 최후급 관전하는 재미로 이렇게 팝콘각으로 보십시오. 사족을 달자면 현재까지 아직도 저 빼고요. 시장의 대세적인 컨센서스는 아직도 이것은 계절적인 조정일 뿐이고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그저께 CPI하고 어제 PPI도 나왔지만 확실히 앞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뭐 중고차 가격 봐라 뚝뚝 떨어지잖아. 주거비도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럼 핵심 근원물가도 지금 떨어질 만 남았다.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뭐 연율 평균 인플레를 내보면 떨어지고 뭐가 나왔다. 제가 그저께 유튜브 쫙 이렇게 보다 보니까 썸네일 알고리즘 들어가 보지는 않는데 썸네일 제목을 보면 또 어디 무슨 경제연구소 뭐 증권사 대표님들 직접 나오셔갖고 이런 뭐 3개월 연율 평균 이거 월가에서 얘기한 거 들고 나오셔서 하반기는 무조건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건 99%니까 연준은 금리 동결하고 주식시장은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있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다 이겁니다. 자신만만하다 이겁니다.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는 골디락스고 지금 또 연준 금리도 물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상할 필요 없고 동결 후에 인하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가 뭐 이렇게 뜬다고 해서 뭐 태풍이 어떻고 카미카제가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조만간 별일 없이 다시 안정화될 거고 시장은 잠깐 쉬어가는 거일 뿐이고 강세장 바통을 이어받고 앞으로 계속 내년 초까지 올라갈 거다 보는 게 시장의 아주 주된 시선임을 잊지는 마십시오. 여기까지 또 오늘 또 긴 얘기. 이제는 뭐 1시간 45분 딱 맞추네. 억지로 맞추라고 해도 힘든데 하고요. 엔캐리 문제는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인데 뭐 맛있는 거 드시나요? 저 이제 좀 씻고 김밥집 가서 김밥 포장해서 저기 제가 사는 곳에서 차 타고 한 1시간만 가면 정읍에 내장산이 있거든요. 거기 드라이브 코스가 좋은데 거기 가서 또 이 살록의 어떤 냄새도 좀 맡고 바람 한번 쐬고 저도 한번 주말을 즐겨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주말 편하게 잘 주말 보내시고요. 잘 즐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